지난 시간에 이어서 227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시작할 때 했던 그 조회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의 평가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가 회사 코드 1217 12월 17일 날, 지난 12월 17일 날 우리가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회사 등록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쫙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표관리, 자금관리 쪽을 공부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매출과 매입을 공부했고,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 회계 처리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 5장에서는 이제 결산을 이제 해볼 거예요. 결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론 공부하실 때, 제모에게 이론 공부하실 때 결산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실습을 해본 것은 아마 결산 수정분계는 그냥 없는 것으로 보고 시산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옮기는 거, 그건 아마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대체분계, 모든 총계정 원장에서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옮겨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는 아마 여러분이 실습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장부 마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산 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장부 마감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산 수정 분계, 결산 때 수정 분계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 처리에 대해서, 수정 분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23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그 결산에서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 단계, 이걸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 마감, 장부 마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뭐 전산에서는 뭐 간단하니까요. 장부 마감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마감을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장부 마감은 손으로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두 줄 긋고 마감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전산회계에서는 장부 마감은 그냥 메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산 분계. 결산 분계. 231페이지 결산 분계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의 절차를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그림에 앞서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중의 분계장의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게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회계 처리를 한다.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기말 수정 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므로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것도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4번 당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예, 이거 이제 자동으로 다 마감이 돼요. 예, 마감과 2월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이걸 이제 할 거고요. 5번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네, 조회만 하면 다 작성이 됩니다. 자, 쭉 거의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잘 회계 실무자가 실제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죠. 수정 회계 처리. 왜 수정을 하느냐? 결산 때 기중에 정확히 잘하면 되는 것을, 기중에 아무리 정확히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결산일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회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동 결산. 물론 자동 결산도 있습니다만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결산의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이 결산 수정 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이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만은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동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다.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 결산을 하는 메뉴거든요. 거기에 반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과제가 있어요.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주식회사 일반 패션의 고정자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하시오 그랬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게 승용차 2개, 그 다음에 컴퓨터 1대, 이거는 이미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가 보면 차량 운반구 2건하고 그 다음에 비품의 요 컴퓨터, 이건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 등록하지 않은 본사 건물하고 에어컨만 등록하시면 된다 하는 게 여기 밑에 주의에 써 있네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죠. 들어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엔터를 3번 쳐볼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죠. 네, 보세요. 승용 2461, 승용 7466, 그 다음에 컴퓨터. 네, 3개는 본문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보시고 건물 하나 입력해야 되겠죠. 자, 계정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202번 건물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세요. 코드는 1001, 엔터. 자산의 이름은 본사 건물이라고 하라고 그랬네요. 취득일 2023 0701이네요. 자, 2023년도면은 전기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금액은 기초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5천만 원 입력해 주세요. 50 플러스 엔터. 그리고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것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되겠네요. 125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25만 원을 입력하면 3번에 전기말 장부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했던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감가상각하는 거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온라인으로 공부했었고요. 그때 장부금액이라는 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고정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지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기초가액하고 장부금액이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기초가액과 장부금액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여기 10번에다 입력하면 돼요. 20. 그 다음에 상각방법은 여기 9번에다가 정액법이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 9번의 상각방법 이 셀을 클릭하면요, 밑에 메시지가 보여요. 0번은 정률, 1번이 정액이다. 우리는 정액법이니까 1번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부서가 본사이므로 경비구분은 800번대,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계상할 상각비 250만 원이 계산돼요. 250만 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20년 정액법으로 계산했겠죠? 요 5천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1년에 이만큼씩 한다 이거예요. 250만 원씩. 5천만 원 나누기 20 내용연수로 나누면 1년에 250만 원 나오고요. 그러면 왜 작년에는 125만 원만 했느냐? 작년에 취득한 날짜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1년치 하면 안 되고 월할 계산으로 6개월치를 했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125만 원을 감가상각한 거예요. 올해는 250만 원 할 거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맞겠죠. 다음에 이제 에어컨 등록하겠습니다. 자, 5번째 줄에 계정을 더블 클릭하고 에어컨은 비품 확인, 코드는 3001, 자산은 에어컨, 취득일은 2022 0725. 자, 취득금액 22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액은 기초가액에다 입력해야 돼요. 2432 000.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그러면 장부금액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하는 거죠.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그게 장부금액이 됩니다. 다음 상각방법 정률법을 썼네요. 정률법 0번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 5년이네요. 5년 5 입력하시고 본사, 사용부서 본사니까 경비구분이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가면 되고요. 여기가 24년도에 계상할 감가상각비 375232 나와있죠. 375232 이것이 정률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예요. 정률법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자, 22년도에
7월에 취득해가지고 지난 23년도 말까지 160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기초가액 243만 2천 원 마이너스 160만 원 그동안 감가상각한 걸 뺀 이 장부 금액 요 83만 2천 원 거기에다가 정률 10번에 보면 5년 넣으니까 정률이 0.451 나왔죠? 45.1% 0.451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375,232가 나와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83만 2천 원에다가 곱하기 0.451 해보세요. 375,232 딱 나오죠? 여러분 정률법 계산 공식과 정액법 계산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무 때문에 실습 문제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습 문제에서는 이게 계산기로 다 해주니까 아니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주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론 문제에서 이걸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뭐 이론 문제에서 뭐 에어컨은 취득 얼마에 취득했고 언제 취득했고 정률은 몇 %고 그러면서 2024년도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해라.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 시험 대비해서 꼭 알아야 돼요. 정액법,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 다 등록했습니다. 5가지. 자, 233페이지에 그 등록해 놓은 화면 그림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왜 여기는 건물 하나만 보이느냐? 위에서 계정 과목을 건물로 딱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건물 하나만 보이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엔터 그냥 공백으로 지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계정 과목을 찍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엔터로 지나갑시다 자꾸 하는 이유는 그동안 등록된 걸 다 보면서 등록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계정 과목을 지정하고 오면은 그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또는 무형자산에 고정자산 등록 건수가 많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책에서 쓰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회해야 되겠죠. 건수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 대비하는 이런 것은 다 해야 5가지 이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차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으로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음... 2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수행 2번에서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조회하라. 뭐 여기서 뭘 찾아보라 하는 것은 없는데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행 3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해서 결산 기준일의 감가상각비를 조회를 하라 그랬는데 조회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주의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화면을 닫고 저장을 하면 그러니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닫으면서 이걸 눌러서 닫으면서 저장을 하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상단부에 기능 모음의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걸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입력하는 것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자동 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쓸모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자동 결산할 때. 그래서 이거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저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의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 요 메뉴거든요. 거기 클릭해 볼까요? 예, 결산월은 12월에 결산하죠. 12월 31일까지 경비 구분에서는 전체하고 엔터 치면은요, 5가지가 보입니다. 1번에 본사 건물, 2번에 승용차 2461, 3번에 승용차 7466, 4번에 에어컨, 5번에 컴퓨터. 이게 계정 과목별로 구분돼서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가액, 당기 증감, 기말 잔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당기 감가상각 범위액, 12월 누적 감가상각 범위액,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이 12월까지의 누적 감가상각비 이것을 결산 자료에다가 자동으로 입력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닫으면 저장하겠느냐 물어봐요. 지금 여기 열려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요 창을 닫기 단추를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거기서 예 해두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걸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과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곳에서 저장하는 법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실습해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자동 반영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는 거고, 좀 이따가 할 거고, 이제 요거를 저장하는 법,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할 때는 요 닫기 단추 누르면서 예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 결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수동 결산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12월 31일로 입력을 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느냐? 이런 자료들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간단한 박스에 넣어놓으니까 간단하지만 이걸 설명하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예. 자, 우선 요약된 걸 보면은요, 손익의 결산 정리,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을 정리한다 이거예요. 예. 아마 쉽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수익 비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생? 발생은 발생인가 보다. 예. 수익 발생, 비용 발생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그러면 이연은 잘 안 들어보셨겠죠. 이연은 2월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2월. 차기로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수익을 차기로 넘겨야 되고 비용을 왜 차기로 넘겨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단기의 수익이 아닌데 미리 받았으면 차기로 넘겨야 돼요. 또 비용도 단기의 비용이 아닌데 단기에 지급했으면 차기로 2월 시켜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익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남는 건물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그 본사 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사 건물 1층이 우리 회사가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누가 서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대를 주었어요. 한 달에 임대료
50만 원만 받기로 했다고 보겠습니다. 너무 싸니까 계약서를 썼냐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일로부터 6개월 선불로 받는다. 6개월씩. 6개월 단위로.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4년 7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 6개월치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부터 12월까지 받았습니다. 예. 1년치 받는다고 봅시다. 그냥 1년치. 네, 그러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7월부터 12월 것까지는 단기의 임대료지만 나머지 6개월치는 25년도 거 임대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임대료 수익은 차기로 넘어가야죠. 그걸 수익의 2연이라고 그래요. 2월이라고 안 쓰고 수익의 2연. 비용을 예를 들어 볼까요? 보험료. 자, 7월 1일 날 상품 운반용 화물차를 한 대 샀는데 1년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예.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보험 기간이 언제예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이것도 6개월치는 비용이 올해 게 아니고 차기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연시켜야죠. 7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는 단기 비용으로 다 처리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산 때는 그거를 보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남아있는 것은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이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 소모품비의 정리. 자, 우리가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는 한꺼번에 많이 사요. 자, 소모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그걸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데, 한 개씩 사게 되면은 단가가 비싸니까 대량으로 삽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결산일에 소모품 창고에 가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네, 단기 매매증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기업에서 자 주식에 투자하는 걸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500주를 사서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쯤 팔려고 계획 중이에요. 한 1년쯤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한 주당 5,000원이었다라고 하는데 평가는 왜 하는 거죠? 결산일 날 삼성전자 주식이 5,000원이 아니고 한 주당 8,000원이 돼 있다. 가격이 올랐죠. 그 오른 가격으로 자산을 표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라고 합니다. 떨어졌으면 떨어진 가격.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 우리가 자금 관리에서 이거 설명했죠.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 잔액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남는 돈은 자비이익으로 처리해야 되고 모자라는 현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 이걸 현금 과부족의 정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정리. 자, 선납세금이 뭐냐면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내는 게 선납세금입니다. 법인이 미리 세금을 언제 내지? 중간애납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서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에 대해서 중간에 애정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가 부가세를 아니죠. 법인세를 납부할 때가 안 됐는데 미리 냈다 해서 선납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말입니다. 은행에다가 여유자금을 주식을 안 사고 여유자금을 1년짜리 예금으로 5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를 해약하려고 하니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딱 먹였어요. 개인 같으면은, 개인 사업자 같으면 그걸 이자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해요? 법인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인이 예금한 것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건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미리 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거, 이것을 법인은 선납세금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산된 법인세로 나중에 대체를 시킵니다. 그런 것도 선납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들 유동부채, 부채 공부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이 차기로 도래하거든요. 그럴 때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개정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수동결산에 수동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환입. 여러분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이론 때 공부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분계는 차변의 대손환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러면 환입이라는 건 뭐냐? 대손예상액보다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더 많을 때 그때는 환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 환입은 수동분계로 하고 설정은 자동분계로 해요. 약간 복잡하죠? 네. 자, 이런 것 등이 수동결산 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이것을 뭐 해야 돼요? 결산 때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이런 거 비용의 이연 같은 거 하려면 보험증권 전부 모아 보시고 수익 이연이 있느냐 우리가 뭐 어떻게 계약 맺은 거 계약서 전부 모아 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걸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가 이번 결산 때 수동 결산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준비 단계. 준비할 게 많죠. 소모품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도 해야죠. 또 12월 31일 종가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 가격도 확인해야 되죠. 이런 것 등을 준비 단계라고. 자, 준비가 다 되면 거기에 맞는 분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사례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실습 없이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 듣는 것은 여러분도 좀 힘들고 저도 설명만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네, 이론 시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론 강의 재무회계 이론 32차시 부가가치세 이론 12차시 모두 44차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신 거예요. 그거 듣는 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익의 예상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 사례를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이라는 건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말해요. 수익을 발생시킨다. 단기 거니까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한다 이랬네요. 자, 여러분들 법인이든 개인이든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요 거기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개 이자는 말입니다. 만기 때 받게 돼요. 예, 그러면 만기 때 받을 때 수익으로 발생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발생주의 개념인 거고, 예, 발생주의 개념인 거고, 우리 재무회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현금주의죠. 예. 예. 만기 때 수익으로 보면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현금주의예요. 자, 그런데 발생주의는 뭐예요? 기간이 경과한 이자는 단기의 이자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에 저축을 해놨는데요. 그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가 붙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3달이 지났어요. 10월에 예금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 붙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내년 9월이 만기예요. 25년도 9월달이 만기인데 만기 때 수익으로 인식하면은 현금주의니까 우리가 경과된 요 3개월치 이자를 예상해가지고 회계에 반영한다. 이걸 계상한다. 이러는 거예요. 계상. 뭐뭐를 계상한다. 이 말은 예상해가지고 장부에 반영시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3만 원 영업의 수익으로 잡으시고 차변에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아직 받은 수익이 아닌 것을 미수 수익이라고 해요. 미수 수익. 그래서 수익의 예상 때 쓰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수익의 예상 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대변은 왜 이 얘기를 안 했느냐?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이 올 수도 있고 임대료가 올 수도 있고 대변에 그 수익 계정 여러 가지 뭐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변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다라고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차변은 정해졌어요. 수익의 예상 때 차변은 미수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2번 비용의 예상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용 예상 옆에 미지급 비용을 쏘는 이유는 뭐예요? 비용 예상할 때 고정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 있다. 그게 미지급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쓸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세요. 요 사례예요. 단기 결산 시 이번에는 아까 수익의 예상은 예금을 예를 들었는데 비용의 예상은 이제 차입금을 예를 들었네요. 여러분 차입금이 뭔지 아시죠? 돈 빌리는 거잖아요.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12월 1일 날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그래가지고 1년간 빌렸습니다. 1년간. 그러면 내년 11월 30일이 만기예요. 그때 원금과 이자를 싹 갚기로 했어요. 원금과 이자를. 그런데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자, 그런데 결산 때는요. 우리가 아직 원금과 이자를 갚을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12월 31일 현재 이미 한 달이 경과됐죠. 그러면 한 달 이자를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예상할 때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예상할 때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항상 들어오고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올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올 수도 있고 임차료가 올 수도 있고 하여튼 비용 계정은 다 차변에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의 이연을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이연은 이월시키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수익을 이연할 때는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고정적으로 써요. 선수수익,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에서 고정적으로 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는 거예요. 단기 입금시라고 그랬는데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 7월 1일 날 받았어요. 7월 1일 날. 1년치를. 네. 아까 제가 예제에서 우리 본사 건물 1층이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서점 거기다가 임대를 주었는데 1년치 미리 받았다 이런 예를 들었죠. 이거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 서점에 그 가게의 월세가 월 10만 원, 월 만원이네요. 월 만원. 그래서 1년에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계약하면서 1년치 그냥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의 현금, 대변에 항상 고정되는 거. 대변의 아니 이거는 이제 현금 주기로 회계 처리했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그런데 결산 때 요 임대료를 6만 원을 취소시켜줘요. 수익을 취소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6만 원이 차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선수수익 그 6만 원을 선수수익으로 부채로 잡아가지고 내년으로 가지고 가서 내년에 저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내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년도의 수익을 선수수익으로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기분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요게 결산분계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 결산분계를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7월 1일 날 입금 시에 이런 분계를 했을 때 결산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의 이연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용의 이연에는 선급비용이 단골로 쓰이는 거예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기 사례를 또 보시죠.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이것도 7월 1일이라고 지급시 7월 1일 날 지급했다고 보시고 요 밑에는 12월 31일 결산 정리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7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보험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예요. 그러면서 회계 처리를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12만 원을.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했고요.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6만 원은 비용을 취소해야 돼요. 비용 취소. 그리고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내년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가죠. 선급 비용을 내년으로 가지고 가려고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이것을 25년도 보험료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이연하려면은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네 가지 사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갈 때까지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학습해 둬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결산 정리 내용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자, 우리 회사는 소모품, 이것도 7월 1일이라고 보죠. 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원어치 있을 리가 없죠. 소모품은 쓰는 거니까 재고가 3만 원어치만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3만 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7만 원어치는 사용했다 이거예요. 재고조사 해보면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7만 원 사용한 것을 확인했어요. 재고가 3만 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산에서 사용한 건 감소시켜야죠. 그만큼 뭐가 돼요?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잡았을 때는 소모품을 자산으로 잡았을 때는 재고조사 해가지고 실제 재고조사 남아있는 것만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사용한 것을 자산에서 감소시키고 그것을 비용 처리해 주는데, 소모품을 비용 처리할 때 쓰는 개념 과목은 소모품비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자, 우리 회사는 7월 1일 날 소모품을 10만 원어치 사면서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로 처리했겠죠. 그리고 결산일 날 창고에 가서 소모품 창고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고가 아까처럼 3만 원어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남아있는 재고를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 대신 7월 1일 날 비용 처리했던 거에서 취소시켜야죠. 비용 취소는 대변,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 정리분계는 한쪽이 소모품, 한쪽이 소모품 B예요. 근데 차대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분이 차변 대변 잘 구분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한쪽은 소모품, 한쪽은 소모품 B인데 이것이 차변으로 오느냐 대변으로 오느냐는 것은 자산 처리했느냐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단기매매증권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